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불렀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25년간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장비를 팔았습니다.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았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핵심 장비를 독점 공급했습니다. 제 확신은 단순했어요. 한국은 우리 장비 없이는 반도체 한 개도 못 만든다. AI 반도체의 심장인 HBM. 그걸 만들려면 TC 본더라는 초정밀 패키징 장비가 필요합니다. 한 대에 수백억 원짜리 기계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와 일본 몇 곳만 만들 수 있었죠. 주문해도 2년은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도 줄을 섰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한국이 그 장비를 직접 만들어버렸어요. 수율 98%. 우리 장비보다 높았습니다. 생산 속도는 50% 빨랐죠. 엔비디아가 그 장비로 만든 HBM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단 1년이 걸렸어요. 미국의 기술 규제가 한국을 막을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규제가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겼죠. 족쇄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래주머니였어요. 풀리자마자.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올해 54세예요.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MIT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25년을 일했어요.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최고 경영진과 직통 라인이 있었죠. 제가 다루던 물건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HBM이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AI가 생각할 때 필요한 초고속 뇌예요. 챗GPT 아시죠? 그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와요. HBM이 있어야 AI가 빠르게 생각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에요. 없으면 AI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HBM을 만들려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해요. TC 본더라고 합니다. 열압착 본딩 장비예요. 뭐 하는 기계냐고요? HBM은 메모리칩 여러 개를 아주 정밀하게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칩들을 열과 압력으로 붙이는 거예요. 0.0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기계가 TC 본더예요.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 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일본 몇 곳뿐이었죠. 독점이었어요. 삼성이 HBM을 만들려면 우리 장비를 사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선택지가 없었어요.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2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해도 2년 뒤에나 장비가 도착해요. 그래도 다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계약서가 쌓여 있었어요. 삼성 평택 공장 TC 본더 50대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TC 본더 30대 수조 원짜리 계약들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실리콘밸리 사무실에서 샌프란시스코만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의자에 앉아서요. 완벽한 독점이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우리 장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려도 장비가 없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조립 공장일 뿐이다. 우리가 장비를 쥐고 있으니까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복잡한 장비를 직접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TC 본더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예요. 초정밀 센서, 고온 히터, 압력 제어 시스템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걸 한국이 따라온다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출장을 갈 때마다 삼성과 SK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협상은 무의미해요.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오만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25년간 반도체 장비 시장의 현실이었어요. 핵심 장비를 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저는 그 진리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2025년 초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였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제 스톡옵션 가치만 수십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봄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중국 시장이 막히면 한국은 더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멍청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2025년 봄 미국 정부가 역대 최강의 반도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뉴스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축배를 들 만했거든요. 규제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금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은 중국에 못 팝니다. 둘째,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우리 회사의 TC 본더 같은 핵심 장비도 포함됐어요. 셋째,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금지. 한국이나 대만 회사가 중국에 파는 것도 막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이 AI 반도체를 만들면 군사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차단하겠다. 저는 그 논리에 100% 동의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논리는 관심 없었습니다. 제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했죠. 계산을 해봤어요. 중국 시장이 막힌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의 HBM을 못 판다 그러면 한국 회사들의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중국 매출이 사라지면 수익이 줄어들죠. 수익이 줄면 우리한테 가격 깎아달라고 요구할 힘도 약해져요. 오히려 좋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규제가 한국에도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제 리스트에 첨단 패키징 장비가 포함됐거든요. 우리 TC 본더도 해당됐죠. 원래는 중국만 막으려던 건데 규정이 워낙 포괄적이라 한국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냐고요? 첫째, 한국 회사가 중국에 HBM을 팔면 우리 장비 공급을 끊을 수 있다. 둘째, 한국 회사가 중국 회사와 기술 협력을 하면 역시 장비 공급 중단. 셋째, 미국 정부가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수출 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한국아, 너희가 우리 장비로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장비 끊는다. 알아서 해라. 삼성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에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 시장을 포기하라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왜 우리까지 규제합니까? 미국 정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안보가 우선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삼성과 SK가 아무리 항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음먹으면 우리 장비 공급을 언제든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제 목소리가 반영되죠. 저는 워싱턴에 로비 인맥이 있었거든요. 국방부, 상무부, 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골프를 쳤습니다. 저녁 식사도 함께 했죠.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한국 회사들이 중국에 몰래 기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철저히 감시해야 해요. 의심스러우면 장비 공급을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순전히 사업적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옥죄면 옥죄일수록 우리 협상력이 강해지거든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한국은 우리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TC 본더를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수십 년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2025년 여름, 저는 한국 출장을 갔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사장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서울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규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장비 공급 일정을 좀 앞당겨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어요. 일정을 앞당기려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숫자를 불렀어요. 기존 계약 대비 30% 인상. 그는 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주먹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결국 수락하더군요.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삼성, SK, LG,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저 안에 있죠. 하지만 저 화려한 불빛들도 결국 우리 장비가 있어야 켜지는 거예요. 핵심을 쥐고 있는 건 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플로리다 해변의 별장을 보러 다녔죠. 수주 잔고는 역대 최고였고 내년 인센티브는 사상 최대가 될 예정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제 통제 아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장비에 의존할 것이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된 건 몇 달 뒤였습니다. 삼성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가을, 이상한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영업팀장이 가져온 서류였어요. 표정이 좀 어두웠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삼성이 TC 본더 추가 주문을 보류했다고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예산 조정이겠지. 분기 말이니까. 회계 처리 문제일 거야.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주문을 보류했다고요. 이번엔 좀 신경이 쓰였어요. 삼성과 SK가 동시에 우연의 일치치고는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저는 한국 지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 정부가 뭔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반도체 관련 대규모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정부가 뭘 발표하든 TC 본더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돈 좀 뿌린다고 수십 년 축적된 기술이 하루아침에 생기나요? 그런데 2025년 10월 한국 정부가 정말로 발표를 했습니다. K반도체 장비 국산화 전략 뉴스 헤드라인을 봤어요. 정부, 반도체, 핵심 장비 국산화에 10조 원 투자 2027년까지. 패키징 장비 자급률 50% 목표. 저는 화면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10조 원이요?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10조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TC 본더 같은 초정밀 장비는 돈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계 노하우, 핵심 부품 공급망,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데이터, 이런 게 다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칩은 잘 만들죠. 인정해요. 삼성 메모리가 세계 1위고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비는 다른 문제예요. 장비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산업이거든요. 칩을 잘 만든다고 장비도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도 안 됐어요. 핵심 장비는 거의 전량 수입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일본 회사, 네덜란드 ASML, 다 외국 기업들이죠. 저는 그 발표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야. 선거철마다 하는 뻔한 레퍼토리지. 그런데 몇 주 뒤 더 신경 쓰이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중소장비업체 몇 곳이 차세대 TC 본더 개발 성공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콧방귀를 꼈어요. 개발 성공이요? 연구실에서 시제품 하나 만든 걸 개발 성공이라고 포장하는 거겠지. TC 본더는 시제품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양산이 어려운 거예요. 연구실에서 한 대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똑같은 품질로 수십 대, 수백 대를 찍어내는 거예요. 수율을 90% 이상 유지하면서요. 그게 수십 년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그걸 해낼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더 이상한 첩보가 올라왔어요. 우리 회사 한국 지사의 현지 정보망이 보내온 거였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에 국산 장비 테스트 라인이 가동 중이라고요. 저는 보고서를 2번 읽었습니다. 테스트 라인이요? 삼성이 직접? 삼성은 원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장비를 사서 칩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 삼성이 왜 국산 장비 테스트 라인을 돌리고 있는 거야? 저는 한국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삼성이 장비 국산화에 얼마나 진지한 거냐고요. 지사장의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상당히 진지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국산 장비 업체 몇 곳에 대규모 선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확인 중인데 조 단위라는 소문이 있어요. 조 단위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제 기분은 좀 흐려졌죠. 아직 확신은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우리 수준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TC 본더는 그렇게 만만한 기계가 아니거든요. 수율 90% 넘기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독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묘한 불안감이 피어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삼성과 SK가 동시에 주문을 보류했다. 한국 정부가 10조 원을 투자한다. 삼성이 국산 장비 테스트 라인을 돌리고 있다. 이 조각들이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한국이 TC 본더를 만든다고? 우리 수준으로? 웃기지 마.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최면 걸었어요. 그 확신이 완전히 박살 나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저는 직접 한국행 비행기를 탔거든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요. 2026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삼성 평택 공장 방문이 목적이었어요. 파트너사 자격으로 일부 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죠. 물론 핵심 생산 라인은 보안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력사 브리핑룸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러 간 겁니다. 한국이 대체 뭘 만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평택 공장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몇 배나 되는 부지에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안내를 맡은 삼성 측 담당자가 회의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국산 장비 테스트 라인 현황을 보여주세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차세대 TC 본더 테스트 라인 성능 비교라는 제목이었죠. 표가 나타났어요. 왼쪽 열에는 기존 장비, 우리 회사 장비를 의미했습니다. 오른쪽 열에는 국산 신규 장비. 저는 숫자를 읽었어요. 수율 기존 장비 94.8%, 국산 장비 97.2%.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뭐라고요? 담당자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3번 검증한 결과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97.2%요? 우리 장비가 94.8%인데 국산 장비 수율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2.4%포인트 차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2%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율 1%가 올라가면 연간 수천억 원이 절약되거든요. 2%면 조 단위 차이예요. 저는 다음 주를 봤습니다. 생산 속도 기존 장비 시간당 1200유닛, 국산 장비 시간당 1800유닛, 50% 빠르다고요? 저는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담당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한국이 TC 본더를 만들었다. 그것도 우리 장비보다 좋은 걸 말이 안 됐어요. 수십 년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5년. 10년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시제품도 없었는데 1년 만에 이 수율이 나온다고요? 담당자가 스크린을 전환했어요. 개발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4분기 프로젝트 착수. 삼성 국내 장비업체 컨소시엄. 구성 2025년 1분기 시제품. 1호기 완성 수율 72%, 2025년 2분기 설계 최적화 수율 84%, 2025년 3분기 양산형 프로토타입 완성 수율 91%, 2025년 4분기 테스트 라인 가동 수율 95%.
2026년 1분기 최종 양산 버전 완성 수율 97.2%, 1년 반 만에 수율을 72%에서 97%로 끌어올렸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장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에요. 컴퓨터 안에 장비의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이걸로 뭘 하냐고요?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현실에서 실험하려면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장비를 실제로 돌려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으로는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실험을 돌릴 수 있어요. 하루에 수천 번씩 설계를 바꿔가며 최저값을 찾는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걸 활용한 겁니다. 현실에서 10년 걸릴 시행착오를 가상 공간에서 1년 만에 압축했어요. AI가 최적 설계를 찾아내고 그걸 바로 현실 장비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도 엔지니어들이 수작업으로 설계를 조정해요.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죠. 그게 수십 년 노하우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그 노하우를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어요. 담당자가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장비 가격 기존 장비 대당 800억 원, 국산 장비 대당 450억 원 가격이 거의 절반이었어요. 수율은 더 높고, 속도는 50% 빠르고, 가격은 절반 모든 지표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장비로 양산 돌입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담당자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HBM3이 생산 라인 전체를 국산 장비로 전환합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창밖으로 평택 공장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건물들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죠. 저 안에서 한국산 장비가 HBM을 찍어내고 있어요. 우리 장비 없이 25년간 쌓아올린 제 확신이 숫자 몇 개 앞에서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택 공장을 나온 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 장비업체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번 국산 TC 본더 개발을 주도한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박상무라고 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정장 차림이 깔끔했어요. 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1년 만에 우리 수율을 넘은 겁니까? 박상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미국 정부 덕분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 정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재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국산화 로드맵은 10년 계획이었어요. 2035년까지 TC 본더 국산화율 50%가 목표였죠. 10년이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장비 국산화는 급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장비를 사면 됐으니까요. 비싸긴 해도 품질이 검증됐잖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산 장비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삼성도 S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산 장비 업체들이 투자해달라고 요청해도 반응이 미적지근했죠.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당장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2024년 말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박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이 한국까지 규제 범위에 넣었잖아요. 중국에 팔면 장비 끊는다고요. 수출 허가도 언제든 보류할 수 있다고요. 삼성과 SK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장비 공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기분 따라 장비가 끊길 수 있다. 그건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악몽이에요. 수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하루아침에 멈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삼성 경영진이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단순했어요. 더 이상 미국 장비에 100% 의존하면 안 된다. 국산화를 서두르자.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삼성이 국산 장비 업체들의 대규모 선투자를 했어요. 수조 원 규모였죠. SK하이닉스도 동참했고요.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긴급 예산을 편성했어요. 1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R&D 지원금, 세제 혜택, 인력 양성 프로그램.
모든 지원이 쏟아졌어요. 저는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10년 걸릴 걸 1년 만에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박 상무가 대답했어요. 위기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평소에는 회의 한 번 잡는데 몇 주 걸려요. 결제 받는데 몇 달 걸리고요. 관료주의적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회장님이 직접 챙기니까 결제가 당일에 떨어집니다. 필요한 인력은 바로 투입되고 예산은 무제한으로 풀리죠. 삼성이 엔지니어 500명을 이 프로젝트에 전담 배치했어요. 최정예 인력들이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렸어요. 크리스마스도 없었고 설날도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연구소에서 살았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결정적이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현실에서 10년 걸릴 시행착오를 1년으로 압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단계에서 들은 설명과 같았습니다. 박 상무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규제를 안 걸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10년 로드맵대로 천천히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규제가 촉매제가 된 겁니다. 삼성과 SK가 위기감을 느꼈고 그 위기감이 투자를 끌어냈고 투자가 개발을 앞당겼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래주머니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발목에 차고 뛰는 거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면 힘들어요. 느려지고 지치죠. 하지만 그걸 차고 오래 뛰다 보면 근육이 강해집니다. 다리 힘이 길러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래주머니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갑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속도로요. 미국의 기술 통제가 우리한테는 모래주머니였어요. 80% 성능 제한, 수출 규제, 장비 공급 불확실성. 그런 족쇄들이요. 그 족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자체 기술을 키워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죠. 그러다가 족쇄가 풀리자, 아니 족쇄를 직접 끊어버리자 억눌려 있던 역량이 폭발한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막으려고 건 규제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겼다는 거군요.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저는 빈 커피잔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자충수를 둔 거예요. 한국을 통제하려던 족쇄가 오히려 한국을 괴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봄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고해야 하지?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4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평택에서 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수율 97.2%, 생산 속도 50% 향상, 가격 절반.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여론이었어요. 저는 글로벌 반도체 전문 매체의 편집장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오래전부터 관계를 쌓아둔 인맥들이었죠. 점심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물론 비용은 전부 제가 냈습니다. 그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장비 이야기 들었어. 솔직히 걱정돼. 검증이 안 됐잖아. 양산 단계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 편집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1년 만에 만든 장비가 제대로 되겠어. 분명히 문제가 터질 거야. 저는 그들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기사 좀 써줘. 객관적으로. 한국 장비의 리스크에 대해서. 며칠 뒤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반도체 장비, 검증되지 않은 도박, 1년 만에 개발한 TC 본더, 양산 안정성 의문, 삼성과 SK의 성급한 국산화, 위험한 선택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글로벌 반도체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무기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에게 루머를 퍼뜨렸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산 장비로 만든 HBM을 거부할 수 있다. 수율 문제 때문에 품질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공포가 사실보다 빠르게 퍼지거든요.
SK하이닉스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어요. 삼성 주가도 영향을 받았죠. 저는 그걸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정치였어요. 저는 워싱턴의 로비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장비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기술 패권에 심각한 위협이에요. 그들이 물었어요. 뭘 하면 되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추가 규제를 걸어야 합니다. 한국산 장비에 미국 기술이 들어갔으면 수출 통제 대상이에요. 한국이 중국의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좀 억지였어요. 한국산 장비에 미국 기술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애매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원하면 얼마든지 규정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며칠 뒤 상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장비의 기술 구성 요소를 검토 중이라고요.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분석하겠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됐어. 이제 한국도 꼼짝 못해. 저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여론은 한국 장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미국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도 우리가 판을 흔들면 끝이에요. 핵심 장비를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시장을 우리가 통제하니까. 저는 사무실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샌프란시스코만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시 한번 완벽한 통제. 모든 게 제 손안에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론전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팩트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퍼뜨린 FUD가 전 세계를 떠도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요. 데이터를 쌓고 있었습니다. 양산 수율 데이터, 불량률 데이터, 생산 속도 데이터, 모든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비열한 여론전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팩트라는 무기를요. 그 무기가 발사되는 순간 제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은 종이처럼 찢어져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승리에 취해 있었거든요. 곧 다가올 완벽한 패배를 꿈에도 모른 채 저는 그날 밤 와인을 마시며 잠들었습니다. 2026년 5월의 어느 봄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아침이 밝아오기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죠.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SK하이닉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해요. 저는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SK하이닉스 로고가 떴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온라인 기자회견이었어요. 전 세계 반도체 매체, 투자 애널리스트, 기술 기자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수십만 명이었죠. 무대에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등장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죠. 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HBM3이 양산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희는 2026년 1분기부터 차세대 HBM3을 국산 패키징 장비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양산 수율 98.1%.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98.1%요? 4월에 평택에서 봤을 때 97.2%였어요. 2달 만에 1%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우리 장비 수율이 94.8%인데요. 3.3%포인트 차이. 연간 수천억 원의 격차예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생산 비용 비교. 국산 장비 도입 후 HBM 생산 비용이 기존 대비 30% 절감되었습니다. 30%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SK하이닉스가 연간 HBM 생산에 쓰는 비용이 수조 원이에요. 30%면 수천억 원입니다. 매년 수천억 원을 아끼게 된 거예요. 우리 장비를 안 쓰면서요. 그가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납기 단축. 국산 장비는 주문 후 6개월 내 납품이 가능합니다.
기존 해외 장비 대비 75% 단축입니다. 우리 장비는 2년 기다려야 했어요. 그게 6개월로 줄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엔비디아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H200에 들어가는 HBM3E를 독점 공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독점 공급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HBM3E는 전량 국산 패키징 장비로 생산됩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인터뷰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은 세계 최고입니다. 수율, 성능, 안정성 모든 면에서요. 그들의 국산 장비가 이 품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없이는 우리 AI 칩도 없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젠슨 황이 직접 한국 장비를 인정한 거예요. 제가 퍼뜨린 모든 FUD가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검증 안 됐다고요? 엔비디아가 검증했어요. 수율 문제 있다고요? 98.1%예요. 엔비디아가 거부할 거라고요?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기자회견이 계속됐습니다. 삼성전자도 발표에 합류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대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HBM4 생산 라인 전체를 국산 장비로 전환합니다. 2027년까지 패키징 장비 국산화율 8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80%요? 1년 전만 해도 20%도 안 됐는데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삼성과 SK가 동시에 국산 장비 전환을 선언한 거예요. 우리 장비를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거예요. 기자회견 마지막에 SK하이닉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해외 매체에서 한국산 장비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어요. 제가 돈 주고 쓰게 한 기사들이었거든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데이터가 그 답변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모니터를 봤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 시작 30분 만에 15%가 빠졌어요.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만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끝났구나.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1시간짜리 기자회견으로 무너졌어요. 팩트 앞에서는 거짓말이 소용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주일 동안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는 40% 폭락했어요.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아시아 수주 잔고의 70%가 사라졌어요. 삼성이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취소했죠. 대만의 TSMC마저 국산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요. 규제가 역효과를 냈다고요. 제가 퍼뜨린 FUD가 오히려 한국의 결속을 강화시켰다고요. 다 맞는 말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시아 총괄 부사장직에서 해임한다. 오늘부로 효력 발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한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비서가 종이 상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짐을 싸라는 뜻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MIT 졸업장 액자, 25년 근속 기념패, 삼성, SK 경영진과 찍은 사진들. 다 쓸모 없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만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25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야심에 가득 찬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죠. 그 꿈을 이뤘어요. 우리 장비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삼성도, SK도, TSMC도 우리 장비 없이는 반도체를 못 만들었죠. 저는 그 성공에 취했어요.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장비나 사서 쓰는 하청 업체라고 무시했죠. 핵심 기술을 쥐고 있으니까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틀린 게 뭐였는지 이제 알아요. 첫째,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조립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설계하고, 개발하고,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10년 걸릴 개발을 1년으로 압축할 능력이 있었죠. 둘째, 위기 대응 능력을 몰랐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움직여요. 의사결정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온 나라가 하나로 뭉치죠. 그 집중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셋째, 규제의 역효과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옥죄려고 건 규제가 오히려 그들의 기술 독립을 앞당겼어요. 모래주머니를 채워줬더니 근육이 강해진 거죠. 풀리자마자 날아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저는 기술 패권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핵심 장비를 쥐고 있으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술은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막으면 돌아가고, 옥죄면 더 세게 뚫고 나오죠. 한국은 그 물줄기를 직접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장비 없이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캘리포니아의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어요. SK하이닉스, 국산 장비로 HBM 월 생산량 사상 최대 기록. 삼성전자, 2027년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 80% 목표 상향.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한국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을 조립 공장이라고 불렀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조립 공장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족쇄를 채워도 스스로 끊어내는 나라였어요. 모래주머니를 달아도 더 강해지는 나라였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커리어를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기술 패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지죠. 한국은 그 진리를 제 얼굴에 직접 팩트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서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태평양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클린룸에서는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겠죠. 디지털 트윈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저 나라를 조립 공장이라고 불렀던 제가 참으로 멍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기술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기술의 건승을 빕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앤더슨의 놀라운 기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